발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나라, 과거가 청산된 공정한 나라, 인권과 생명이 보장되는 통일 조국,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어나갑시다, 여러분. 최근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이 무려 14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또 새롭게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적극 지지자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인데요. 먼저 각자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승일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의 끄트머리에 태어나서 지금 황혼 손주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MZ 세대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육아를 하고 있고 또 저출산이 됐는지를 피부로 실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이재명 대표님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그 수많은 지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심경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안에서 방금 올라온 최미선입니다. 네, 하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국정을 책임져야 문화도 발전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 지지하고 있는 하성흡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하성욱 선생님은 과거에 그 정치인 팬클럽 노사모 전국 대표 일꾼을 역임을 하셨고요. 또 더불어시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미선 선생님은 촛불행동 전남 대표, 그리고 심경옥 선생님은 제명인의 마을 회원이시면서 또 주민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현안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세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은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 지지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심 선생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인스타 팔로워였는데요. 그때 일을 참 잘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선 주자가 되시면서 유세장에를 좀 따라다니게 됐는데 유세장에서 그 이재명 대표님의 직접 그 말씀하신 걸 듣고 그 살아오신 그 삶의 궤적이나 또 앞으로의 그 비전 등을 그 말씀하신 것에서 잼며든다는 말 들어봤나요? 제가 잼며든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스며들어서 잼며들었습니다. 네, 제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네. 저는 그 박근혜 그 탄핵 때 그때 강주에서 저는 또 시골에서 일하다 강주로 올랐는데 그때 당시는 분위기가 민주당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타지를 않고 있을 때 그때 여기도 강주도 때 처음 크게 한번 이렇게 일어섰을 때인데 그때 백금년 선생님 사회 보시고 하셨었는데 이제 별 생각 없이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 게스트가 다 일반인이 했는데 마지막 게스트에 갑자기 이재명 그때 시장님인가 아마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때 이 스피커 짱짱 울리는 그런 걸 보면 울리면서 그 정말 하고자 하신 얘기들을 하시는 거 보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신랑은 전 반한 거죠. 16년도네요, 그때는. 그때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제 전국 붐이 딱 일어났을 때 그때는 사실 민주당에서 그렇게 막 움직이지 않을 때였어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막 확 올랐었는데 그때 다른 분들은 눈치 보고 안 했을 때 이재명 대표님 강주로 오셔가지고 그때 처음 막 발언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었어요.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때 저는 이런 분 같으면 뭔 일을 하겠다, 뭔 일을 크게 하시겠다라는 이미 그 예측을 했던 거죠. 우리 하 선생님은 저는 사실 벌써 20년이 흘렀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노사모를 통해서 이제 적극 지지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뭐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 본업으로 돌아가가지고 별로 이렇게 정치 현안에 뭐 적극적 관심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그림 열심히 작업하면 내 일하면서 간간히 뭐 민주 시민으로서 내 할 도리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노무현 박근혜 그 탄핵 때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성남시장을 하시면서 그 마이크 잡고 연설하는 거 보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아주 그 혈기 넘치는 그 정말 사자우를 그 뿜는 모습이라 그럴까요? 그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정치인을 우리가 좋은 정치인이다, 뭐 좋지 않은 정치인다라고 판별하는 기준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뭐냐면은 연설에서의 어떤 그 느껴지는 어떤 진정성 같은 것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저 사람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호감을 갖다가 정말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그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거 느낀 것은 그 지난번 대선 그 막판에 그 막 엎치락뒤치락 할 때 지난 대선이 우리나라 어떤 국가 운명의 장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인데 힘들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도 좀 이렇게 적극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사모 이후로 한 20여 년 만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적극 지지자들에 대해서 정치권하고 언론에서는 보통 개혁의 딸들, 줄여서 개딸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 팬클럽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합니까? 개딸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개딸은 개혁의 딸,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네. 제가 그 2002년 전쯤인가 그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은 할 수 있다 그런 피켓을 들고 그 민주당사 앞으로 나와가지고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온 2030의 젊은 여자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을 흔히 이제 개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분들을 현장에서 가까이 보면서 저는 기성 세대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참신하다. 그리고 열정적이다.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나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기치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요즘에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주역이라고 저는 개딸들을 보고 있고요. 이제 개딸이란 그 단어를 지금 국진당과 또 일부 예전에 그 수박들이 폄하해가지고 그거는 저는 부러워서 그랬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그 개딸들이란 그 용어가 요즘에는 이제 우리는 이재명의 딸이다 해가지고 잼딸로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잼딸. 네네. 그래서 더 이제 그 초긍정적인 잼딸로 해서 우리들은 잼딸로도 이재명을 적극 지지하겠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재명의 마을이나 또 SNS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한 걸로 생각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로서는 그 개딸이나 잼딸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함께 나가야 될 희망의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재명인의 마을 이장으로 되어 있으시죠? 네, 이장님이십니다. 네, 이장님이신데 제가 얼핏 그 과거 언론 기사를 보니까 개딸들이라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개혁의 삼촌들, 개삼촌 또 개혁의 이모들, 개이모 이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연배로 봤을 때 세 분은 개삼촌이나 개이모 정도 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개이모고 개삼촌. 친구라고 하죠.
하여튼 굉장히 그 좋은 의미인데 개혁의 딸들이라는 근데 표현이 언론에서 자꾸 이상하게 뭐, 이상하게 자꾸 예. 이렇게 그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좀 요새는 저 잼딸들이요? 네네네. 예, 그런 표현 더 많이 씁니까? 네네. 아. 주로 잼딸로 이렇게 예, 다들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도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는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 감동적이었던 순간, 혹은 가장 즐거웠던 순간, 재밌었던 순간, 혹은 뭐 가장 기억나는 명장면, 뭐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좀 해주실 얘기가 있으시면 이번에 한 선생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규정하기를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늘 생각하던 사람이라 별로 이렇게 뭐 직접적인 접촉이나 뭐 이런 건 뭐 있을 수도 없고 가장 기억나는 명장면은 올해 초에 부산에서 그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등에 식은땀이 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엊그저께 권익위에서 보니까 그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데 헬기 타는 게 특혜라고 권익위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정말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보호하사 일과 가사처럼 정말 아무 탈 없이 복귀하셔가지고 총선 또 진두지휘하셔가지고 또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기억들로 돼 있고 만약에 그때 잘못됐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기억이 이렇게 생생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뭐 저 지지자분들뿐만 아니라 예. 많은 국민들이 참 예. 충격을 받으셨을 그런 사건인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겠죠. 대선에서 이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은 좀 이렇게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짓궂은 질문인데 예. 과거에 노사모 전국 대표 일고 예. 가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하고 예. 이제 혹시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어느 때가 더 기쁘실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뭐가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되면은 세상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돌이켜서 겪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는 나라는 아니다. 그렇죠. 보다 더 이제 그동안에 저희 민주개혁 시민들도 많이 내공도 쌓이고 또 아픈 경험도 많이 겪었고 하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좀 잔잔하면서도 벅찬 감동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머지않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야 알겠습니다. 되고. 네, 그럼 우리 최 선생님은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가 뭐 장면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야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좋았던 거 그런 거는 다들 제가 너무 정말 우리 팬심보다도 정말 적극적으로 즐거운 마음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웠던 점이 자꾸 이거 말해야 되나? 제가 처음 대선 때가 아니고 경선 때인가 민주당 그때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 정말 막 급하게 가기도 했지만 갔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같은 민주당 경선에서 그때는 이낙연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막 대표 같이 할 때 제일 속상했던 게 그거예요. 같은 민주당에서 딱 뉴스 이거 뭐죠? 우리 지금 뭐죠? 이거 방송 채널 이게 막 카메라 앞에서 이재명 대표는 막 하천대 외치고 막 나쁜 걸 다 우리 민주당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너무나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주도까지 저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갔는데 그때부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전혀 뉴스에서는 그게 정확히 어떤 게 안 나오고 또 민주당원에서도 그걸 잘 몰랐잖아요. 근데 저희는 눈으로 그걸 직접 보고 우리 안에서 공격하는 거를 다 지켜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항상 대통령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난 뭐라도 하겠다, 뭐라도 그런 굉장히 다짐을 했던 그 계기도 됐고 또 처음 갔었기 때문에 그때가 잘 기억에도 많이 남고 예, 그래서 또 신안에 오셨을 때도 좋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신안까지 직접 오셨었어요? 대표님이 그 태양광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저 그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그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안 좋은 그 막 언론에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신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군수님 다 불러가지고 다 그 체크를 받으시고 한 거 보고 정말 참 일꾼이시다. 그리고 직접 다른 분들은 다 그 막 차를 타고 오는데 저기서부터 걸어서 그 뻘밭 그쪽 걸어서 직접 이거 핸드폰 켜고 이재명 TV 켜고 그걸 걸어오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책임자신가요? 아, 여기 보이는 게 다인가요? 아니면 저쪽으로 다 이건 그때 정말 또 그때 또 한 번 감동 받았고 또 직접 앞에서 또 뵈니까 너무 좋았었고요. 좋으셨겠네요. 네. 우리 심 선생님. 아, 네. 저 이번에 트럼프가 총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트럼프가 총격 받았을 때 그 범인에 대한 신상 정보도 다 공개되고 또 뭐 헬기를 타고 와서도 어느 누구도 그 헬기를 타고 왔단 말을 안 했을 때 그때 예전에 이재명 대표님과 너무나 비교돼서 그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충격이 다시금 이렇게 되살아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일부 지지자들이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그 추운 겨울에 피켓을 썼어요. 그 암살범 진상 규명하라, 철저히 수사 밝히고 그때 그 우리 지지자들 속상했던 그런 마음들이 생각나고 정말 회복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저 하 선생님하고 같은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뭐 혹시 저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뭐 즐거웠던 기억은 없으셨습니까? 아, 즐거웠던 기억도 너무 많죠. 우리 여기에서 그 하선 대표님이 만들어서 그 잠못사 이재명 그 위에 잠못 드는 사람들. 잠못 드는 그 잠못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발대식에서 우리가 구도청에서 그 행사를 했었잖아요. 정말 그때 정말 우리가 직접 여기 대표님 직접 주도하에 정말 그게 크게 했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일주일 전인가 그럴까요? 그 대선 일주일 전인가. 그래서 아주 밤에 엄청 좀 화려하게 우리 했던 그것도 기억이 진짜 많이 남아요. 세 분 다 그 지난 대선 전후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지지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아니죠.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그리고 두 분은 그 전부터 이제 꾸준히 하셨고. 하셨고 우리 하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때 이재명 대표 그 피습 사건을 정말 충격적으로 바라봤는데 저는 좀 앞으로 이제 즐거운 기억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죠. 예. 예.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지지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이재명 대표를 직접 이렇게 만나시거나 통화를 하신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해주세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제일 많이 뭐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있으면 자랑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네,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제 아는 분이 그 성남시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민원 해결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분은 민원을 또 넣었던 분이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번호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여기 저를 찾아오셨길래 이제 우리 뭐 좋은 데 가서 좀 식사 대접을 하고 너무 반가워서 했는데 그분이 공짜가 어딨냐 하면서 딱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님이셔갖고 그때 이게 한 6, 7년 전인가? 예.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에. 아니 그때는 이제 여기 경기 도지사 하시면서 그러니까 다 계속 인연이 그렇게 있으셨더라고요. 이제 그분하고는. 근데 그러니까 항상 그 만났던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을 넣었을 때 반드시 해결해 주신 분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니까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전라도 그 분위기가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 전라도 분위기 이쪽 전라도 호남 쪽 분위기가 거의 어쩔 수 없는 분위기로 이 낙연 그대로 타고 갔을 텐데
그분 전화 딱 하면서 그 연결되면서 이제 확고하게 마음도 먹었고 또 그쪽에 이제 제가 전국에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하거나 안 하는 거 다 하는 분들마다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확실하겠다는 것도 알고 또 전화하셔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두서가 없어요. 근데 전화했을 때 제가 너무 반가워서 신안에 꼭 한번 놀러와 주십시오. 저희 아빠가 낙지를 쳤습니다. 뻘낙지 잡은 장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뭐라 하시면 저 낙지 싫어하는데요. 모르니까 저 낙지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냥 너무 좋아하니까 뉴스도 별로 관심도 없었고 막 이랬는데 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낙지 때문에? 예, 그때 그 김부선 사건 그런 것 때문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스토리가. 근데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저희 아빠가 낙지장이니까 꼭 한번 신어오세요. 근데 낙지 싫어합니다. 모르셨습니까?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예. 그렇게 인사도 받았습니다. 인사도 같이 했어요. 저도 광주 출신이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활동을 과거에 좀 했었는데요. 이제 성남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저도 잘 아는 편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들에 대해서 문턱이 낮은 시장실, 열린 시장실 그렇게 시정을 펼치셨죠. 그때 시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또 그렇게 그럼 직접 만나시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네. 심 선생님. 저는 그때 대표님께서 송정역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기 현수막을 이제 들고 나가는데 현수막을 때 들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현수막을 직접 들고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손을 잡아 악수를 해주셨는데 그 손이 굉장히 따뜻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김대중 센터에 그때 한번 오셨을 때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재명 사랑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지지자분들하고 같이 들면서 이제 다 끝나고 그 에스컬레이터로 쭉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크게 사랑해요 이재명이니까 대표님 딱 쳐다봐 주시는데 네,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네. 악수는 진짜 많이 했던 거. 악수는 많이 하셨겠죠. 당연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 선생님이 좀 많이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노사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팬클럽의 이제 시초이기도 하지만 문화가 자체가 닉네임으로 이제 서로 호칭을 하고 또 이렇게 지역 게시판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소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명인의 마을은 그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은 단톡방으로 주로 소통을 하시나요? 예, 톡방만. 톡방으로. 그러면 지금 카페나 게시판 그런 건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 노사모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이제 활동을 거의 안 하니까. 근데 노사모 때를 기억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인터넷상의 커뮤니티가 이제 태동되는 단계였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되는 단계였었고 사이트를 독립된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가 거의 온과 오프로 이렇게 강력하게 결합이 돼가지고 각 지부를 두고 전국에 네트워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잖아요. 거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때 굉장히 느슨한 연대라고 그랬는데 느슨한 게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한 타이트하고 강고한 어떤 그런 어떤 집합체였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다양하게 됐고 또 풍부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더 안정적으로 됐다 그럴까? 좀 저력이 생겼다 그럴까? 그런 측면도 더 있는 것 같고 그때 저희 때 노사모는 굉장히 열혈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적극 지지자들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도 또 안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티격태격 같다면은 지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이 자율성이
좀 자유스러움이 넘치는 가운데서도 은근하고 지속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뜨거운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준다. 그런 느낌이 은근하면서 듭니다. 뜨겁게. 네. 그때는 우리 때는 노사모 때는 거의 뭐 색깔이 좀 진했죠. 네. 네. 또 어떤 때는 결사적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은 찾기 드물죠. 근데 은근하고 지속적이고 또 뜨겁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무래도 뭐 어떤 형태가 됐든 모임이라는 거는 중요한 뭐 안건이라든가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명인의 마을의 한 주민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만 해도 회원 수가 20만이 훨씬 넘습니다. 네. 근데 주로 이제 2030들이 많이 참여하고 잼딸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발빠른 정보력 그것도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그 안에 규칙 속에서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스로 취사 선택해서 그 의사를 결정하고 또 어떤 현장에 이슈가 있을 때는 이제 자발적으로 그 현장에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단톡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페북 많이. 페이스북은 5천 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이제 SNS 자체가 이렇게 매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딱 하나로 직결되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형태로 지금 의사소통을 한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단톡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단톡방. 예. 제일 많은 규모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거의 보통 뭐 2천 명, 3천 명 기본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카톡방이 그러니까 저도 다 하루 종일 다 모두 이거보다만 일을 24시간 다 지나갔는데 보통 이 정도예요. 이게 보면 보시면은 2, 3천 여기 있는 게 2, 3천명, 뭐 900명, 600명 이게 다 지금 단톡방이거든요. 엄청나요. 그게 다 그러니까 예. 그럼 또 뭐 방장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단톡방은 이제 그 개인 방장이 만들어서 그 단체를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쪽의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톡은 굉장히 그게 그냥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모 때 비키로는 노사모는 홈피를 노사모 중앙 사무국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은 누구나가 그때의 개념으로 치면 홈피를 만들 수 있잖아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다양화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톡방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막 서로 빨리 알리고 전달하고 이게 많이 오히려 더 신속하게 예.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겠네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제명인의 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이재명 대표 적극 지지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좀 현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청원인이 143만 명을 넘겼는데 이 청원 사유로 한 5가지 정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한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5가지 이 항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금 국회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살펴보면 첫 번째가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가 그 탄핵의 절차다. 이제 공정 수사를 첫째 방해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 또 절차 무시 또 외압을 행사했다는 어떤 짙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청문회도 열리고 있지만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의혹입니다. 영부인 김건희 의혹. 명품 뇌물을 받았다는 문제,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를 포함한 그 주가 조작 문제,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휘기한 또 전대미문의 그 권력형 비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사소한 어떤 국정 개입이나 국정 농단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의혹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남북 관계가 지금 뭐 거의 파탄이 돼버렸기 때문에 남북 관계 악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시급한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대북 강경 발언 또 군사 훈련 그다음에 전단 살포를 또 강행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그 대통령 선서에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그 조항이 그 선서 조항이 있는데 그걸 지금 거의 뭐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방식,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그 대통령으로서 자국민의 입장이나 자국민의 그 정서를 반하는 거의 뭐 친일적 해법을 강행한다고 그럴까요? 일본의 전쟁 법률을 오히려 합리화시켜주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그 경향을 짙게 풍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탄핵 사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 너무나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금 거의 뭐 묻혀서 뭐 지금 뭐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 그 앞으로 살아갈 우리 그 아이들 후손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홍보를 해주는 이런 그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국민 안전 침해,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한 행위를 보고 있다고 하는 측면 이 5가로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시사경제저널에서 3월달에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전달했던 최재형 목사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최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남북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내가 뭐 나서겠다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누군가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어떤 우리 민족적인 그런 관점이랄지 어떤 역사적 관점을 도대체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쉽게 못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 국가 간의 관계랄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뭐 자기가 알아서 뭐 해결하겠다? 그건 정말 상식에 거의 어긋나는 도대체 상식을 논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 낮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김건희 여사가 뭐 통일 전문가도 아니고 또 공직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일 뿐이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걸 명품백을 또 뇌물로 선물로 받은 과정에서 남북 통일을 그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시점 자체도 분위기도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일단 최혜병 문제하고 디올백 이 2가지가 정치권에서 큰 이슈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그 탄핵 청원의 나머지 3가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십니까? 그래서 뭐 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이슈와 함께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탄핵의 외침과 함께 임기 단축 개헌도 함께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에 대한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지속적이고 또 꾸준히 지금 이어왔고 저도 그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참여해 왔었는데요. 지금 그 폭발력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간 미진한 부분을 폭발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임기 단축 개헌이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시대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기인데 진짜 자고 나니까 뭐 후진국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꾸로 하는 나라가 되는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딱 한 사람, 윤석열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인정을 안 하죠. 본인은. 네네.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이런 논의도 또 활발하게 돼야 되고, 아직까지는 뭐 저기 야당 쪽에서 조금 나오고 있고 여당도 뭐 간간히 그런 목소리들이 흘러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가 출범했고 이제 최고위원도 확실시되고 이제 당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님 되시면 이런 논의들이 또 더욱 활발하게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되고, 그래서 탄핵과 함께 이게 두 임기 가지 단축. 네네 임기 단축 개헌도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뭐 같은 동의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도 그렇고 또 14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청원에 동의를 하셨는데, 그 숫자로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상태, 쌓여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집회 참석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은 우리 최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참여 인원이 좀 적은 것 같다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16년 때 그때보다 오히려 그 밖으로 나오는 수준은 적지만 안에서 충분히 더 잘하고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TV 하나로 뭐 우리가 뉴스만 통해서 뭘 알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는데, 지금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하루 종일 그 시청을 다 하세요. 정말 그 전국의 많은 분들과 통화를 수시로 하는 편인데, 이게 못 오신 분들은, 오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에 맞는 피켓이고 뭐고 각자 개성에 맞게 너무 잘 오시고, 또 못 오신 분들은 수시로 전화 와서 유튜브를 듣고 있다, 유튜브 듣고 어느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 모든 얘기를 다 해주시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저희 그 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그 주변 모든 분들이 하다하다 시골에 있는 우리 60, 70대 뭐 어른들도 다 유튜브를 보고 계세요. 저도 놀랐어요. 시골에서 제가 그 시골의 분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는데 막 그 쓰다듬어 주시고, 길거리 모포를 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좀 제가 좀 개성이 좀 특이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좀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뭘 하고 다니거나, 다른 사람들 못 하는데 저는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복장도 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어느 정말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여기 이름을 달고 왔을 거예요. 다 있어요, 집에 다. 네. 거기에 맞는 그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그 저번에도 얘기하고 계속 주변 분들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적극적이세요. 정말 적극적이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보다 더 많은 걸 아세요. 어른들도요. 저희 그 아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아빠도 저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뉴스 한 번에 가끔 한 번씩 나오면은 그 많은 사람이 안 보인다 막 이런 얘기 해요. 근데 뉴스에 나오지도 않거니와 또 많이 나와도 그렇게 꼭 우리가 시작하기 전 거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제일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요즘에 톡방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또 아까 뭐 제 말 하신다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톡 활동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인해서 많은 게 다 소통이 되고 다 감금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적다고 볼 수가 없고 각자 개성에 맞게 더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사실 지금 방금 우리 최미선 씨가 말한 그 내용도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때를 기다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민이나 민중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그 정권을 전복시킬 때는 사실 임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현대사를 보면 1987년 때도 그렇고 또 2010년이 그렇고 대부분 임기 말에 이제 시민들이 이제 참여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사실 거리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맞습니다. 생계를 팽개치고 나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둘 중 하나죠. 생계가 안정이 돼 있거나 정말 다른 사람은 참아도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분들은 나오시겠지만, 그러나
대다수 이것을 가슴에 지금 울분으로 간직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소화를 시키고 계시겠고, 저는 지금 임기 이제 3년차 남았는데 이제 뭐 이 마치 물이 끓어오르는 온도의 그 비등점이라 하듯이 그 비등점에 지금 이제 거의 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지금 별로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아, 내가 과연 어느 타임에 도저히 끓어오르는 시점에서 나도 물로 끓어서 주전 냄비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시점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그 예전에는 뭘 하면은 딱 어느 정도 하면 딱 스톱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벌써 1년, 우리 지금 1년, 2년 다 돼간가요?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치기도 하는 것도 좀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성욱 대표님처럼 한 방에 다시 노리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그러면서 많이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 그 이렇게 좀 많이 못 나오시기도 하고 유튜브로 그래서 또 대체가 되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평온하게 임기를 마치고 사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안될것 부분에서는 그런 상상이 거의 뭐 10,000분의 1 정도? 분명히 아마 쫓겨갈 것이다. 지금은 아직도 그 권력이 취해가지고 검찰 권력이나 뭐 공무원들 동원해서 뭐 눈 가리고 아웅 해가지고 이렇게 갈 걸로 생각하지만, 이 인류 역사에서 백성을 속이고 민중을 속이고 시민을 속여서 편안하게 마지막이 됐던 역사가 없잖아요. 역사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것이고. 아까 하신 말씀대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예. 그 말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하셨던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지금 3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정이지만 만약에 실제로 탄핵이라든가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이 추진이 된다면 그 본격적인 시점은 언제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심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복잡하고 시간도 길게 걸리고 그래서 지금 26년 지방선거 때 같이 그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민투표 과반의 투표와 또 과반의 그 찬성을 얻어야지만 이게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국민투표를 하는 데만도 뭐 4천억 그 정도 우리 세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세까지 하려면 26년도 지방선거와 함께 이것도 같이 투표로 붙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르익으려면 지금부터 지금 좀 시작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장이 그런 제안을 하셨죠. 네. 26년도 지방선거하고 같이 개헌을 하자.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이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광주 전남 호남민들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쯤 돼야 이제 개헌에 대해서 좀 더 집중된 논의와 결론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 선생님이 뭐 이런 생각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요, 특별한 생각은 없고, 하여튼 근데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스타트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워낙 이 상황 자체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슈가 이슈를 덮고 전국이 지금 대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특정하게 이걸 이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는 보기 힘들죠. 그러나 예측하건대 우리 대한민국
그 깨어있는 국민에 의해서 윤석열은 반드시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쫓겨가게 될 것이다. 그건 뭐 하고 이제 뭐 중간에 있던 어떤 과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민의를 잘 수렴해가지고 진행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6년 때 탄핵을 정말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정말 명예혁명을 정권 교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런 또 경험이 있는 또 위대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고 보고 이제 다만 이 좀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만약에 그런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정말 역사의 좀 분수령을 잃은 정말 중대한 시기에 잘 헤쳐 나가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민족사적 문제랄지 또 경제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도 잘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성급한 결론이기도 한데 이것을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결국 최후의 힘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던 어떤 조직된 힘이 아닌가. 결국 그 나라의 시민의 역량만큼 그 나라 정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물론 뭐 뛰어난 정치인이 나와서 잘 리드하고 잘 국면 돌파를 해 나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을 지키고 또 지지하고 또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든든한 어떤 배우의 힘은 결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봅니다.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처음 뵀을 때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가 맨 처음 등장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87년도 6월 항쟁 당시에 개헌 논의가 시작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벌써 40여 년 가까운 이미 그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럼 그때 그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안 됐는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여야가 이제 8인 위원회라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야합을 한 거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중요한 5.18 정신 전문 수록은 그냥 빼버린 겁니다. 그때. 그래서 개헌이 됐든 탄핵이 됐든 어차피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있겠지만 방금 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개헌 역시 국민들로부터 개헌, 아래로부터 개헌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다음 또 현안 문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 광산구에 민영배 의원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 경선 결과 8명 후보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3번의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호남 출신 최고위원을 배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매번 대선이 됐든 뭐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호남 민심이 굉장히 민주당 안에서 중요한 그런 작용들을 하는데 이렇게 최고위원회는 진출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3, 4일로 예정된 호남권 그리고 10일 날 열리는 경기 그다음에 17일 날 열리는 서울권 이때 권리당원 숫자가 약 70% 이상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영배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광주의 그 국회의원이다 보니 관심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민영배 의원이 초반 열세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최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 왜냐면 저는 사실 강주잖아요 민영배 의원님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별로 못 해봤어요. 근데 다만 정말 이렇게 호남 분들이 너무 이렇게 중립에서 항상 이렇게 우리는 호남은 항상 이렇게 약간 우리가 진보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를 하면 또 그것도 우리가 막 괜히 뒷소리 들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되도록이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뭐 보통 다른 우리가 부산이나 딴 데 가면 막 이번에는 이번 해주자면 그게 몰빵되고 하는데 여기는 의외로 혼합분들 의외로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정치적인 성향에서는 각자 개인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을.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강주 때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민영배 의원님이 별명이 전투 토끼잖아요. 그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영배 의원님이 단지 그 광주의 의원님이라서가 아니고 최고위원이 될 자격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꼴찌라고 하시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데요. 이재명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그걸 잘 살려가지고 우리 지지자들도 저도 엊그제 이재명 젠마을에 민영배 의원님 그 홍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엊그제 제가 현근택 의원님 팔로우를 합니다. 근데 현근택 의원님이 현근택 의원님 변호사님이죠. 제가 안타깝게 공천에서 탈락되셨는데 그렇죠. 그분이 이제 민영배란 세 글자로 이렇게 삼행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 딱 거기에 걸맞는 지금의 민영배 의원님한테 걸맞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영배 후보는 지도부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당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할 때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이재명 대표님이 검찰의 칼날위에 서 있을 때에도 제일 앞에서 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 어제부터 아마 이제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민영배 의원 지원 활동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는 뭐 일반 당원들, 권리 당원들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 선생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민영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이제 이 호남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거 상당히 저는 이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민영배 의원이 본인의 역량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저평가된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호남 출신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갔던 사람들의 면모를 회고를 해보니까 이 감이 안 되는데 호남에서 한 자리 찾아야 된다고 나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대의원들한테는 납득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안 됐던 건데, 근데 이제 민영배 의원은 전에 그 호남 목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던 사람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그 알짜죠. 정말로 그 여러 가지 충분히 훌륭한데 그런 측면에서 피해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나와 그 후보들이 사실 차별성이 없을 정도로 너무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부각이 경쟁력이 차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좀 이변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봉주 전 의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그 민주당의 묵기라고 했던 민주당을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입김보다도 그야말로 좀 민심이 거의 뭐 여과 없이 확 드러나는 그런 선거 국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핵심이 이제 뭐냐라고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과 지금 가장 앞서서 대놓고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전사들을 뽑는 선거 같아요. 민영배, 정봉주, 뭐 이현주, 막 전현희 막 이런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민영배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민영배 의원이 결코 실력이나 어떤 도덕성이나 또 어떤 그 올바르게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어떤 그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할 점은 뭐냐면
저는 우리가 굳이 호남에서 민주당을 다수 지지하기 때문에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나와야 되고 호남 출신이 뭐가 나온다는 생각은 좀 약간 이 문제가 있는 의식이 아닌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나 우리 역사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를 올바르게 견인해 가는 어떤 정치 세력이라고 볼까? 그게 보면은 이 호남인들의 의식이나 정서나 또 뚜렷한 어떤 정형 같은 것이 그것을 결국 결정을 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우리의 몫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좀 오히려 그 정당성의 오히려 보면 순수성을 좀 의심받을 수 있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국민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전남 목포라고 하는 정말 변방의 시골에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을 결국은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호남 민중이. 굳이 근데 우리가 뭐 3대째 몇 대째 뭐 최고를 배출하고 못다 그런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냐 은메달 따냐 그런 약간 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호주머니 속에 감추어진 송곳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남모르게 흘린 그 정성이나 눈물은 반드시 빛을 보는 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호남 민중이 호남에 결국 그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래서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계속 거기에 매몰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연고주의에 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냉철한 이성이나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 내 주변 사람, 내 이웃 이런 정의에 엇갈리는 그런 측면도 가질 수가 있고 근데 지금 호남이 필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해 가지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정말 의미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정치인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호남인에 주어진 정말 역사적 사명인데 그 사명에 오히려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에 별로 그렇게 부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뭐 될 사람은 되는 거고 뭐 민영배가 근데 훌륭합니다. 훌륭하니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지. 뭔 호남에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무슨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민주당 당원이 호남을 일부러 총선 때는 이익은 딱 무엇은 빼먹고 딱 될 때는 하고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진 투표를 했다는 거가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이제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이제 21대 국회 때 이제 180석을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평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요번 22대에 들어서는 민영배 의원 빼고는 다 초선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광주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21대 때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으니 현역 물갈이론이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게 또 선수가 갖는 중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도 대개 이제 3선 이상급들이 맡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이념적인 문제 혹은 가치 문제 이전에 지역에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최고위원이라든가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지 무슨 연고주의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을 해냈을 때 또 아까 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 또 앞으로 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전혀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뭐 그런 일부의 이제 바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민영배 의원이 좀 하 선생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는데. 아니 저하고 굉장히 잘 알아요. 친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되든 말든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그것은 아닌데
네, 호남 저는 뭐 이쪽 한편으로는 좀 쿨하게 생각해서 될 사람은 된다. 예, 될 사람은 된다. 된다. 아, 예. 그리고 저는 민영배 의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예, 예. 제 그림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민영배 의원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그 어떤 전기를 마련해준 그 윤상원 열사 일대기를 제가 그렸는데 그 일대기를 같이 작업해서 그렸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민영배 의원은 거의 뭐 저하고는 예술적 동지이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호남 정치인들에 대한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지금 뛰어난 분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런 데 대한 실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최고위원 한 분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마음은 같지만은 지금 네, 민주당 네. 당원들이 선택을 약해. 안 하는 것은 뭐 어떻게 약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이니까 이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인기가 없는 게 대로 아니고 이 70%가 이제 자리로. 수도권 예. 이제 호남을 시작으로 해서 70%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지금은 아까 저도 말씀드리면 민영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덜 알려져서다. 네. 덜 알려져서다. 안타깝다. 다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 선생님은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고 될 아니요. 사람은 된다라고 아니 저는 표현하셨죠? 기본 마인드는 역사든 뭐 개인이든 될 것은 된다. 예. 순리를 따르는 입장이지만 예. 그러나 민영배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도 보다도 홍보를 하고 예. 좋은 사람이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영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게 뭐냐면 민영배가 안 돼버리면은 지금 얘기했던 그 우리 대표님이 걱정하시는 분들가 상당히 그 정세가 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도구로 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영배 의원이 최고위원 되는 게 좋죠. 그러나 안 돼도 어쩔 수는 없다. 네. 그건 감안해야 된다. 그건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 그런 좀 약간 좀 복잡한 시간이 공식인데 많은 분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민영배 의원이 시간이 없다는. 그리고 호남 출신들이 그 과거 활동을 너무 그 좀 이렇게 그 두루뭉술하게 개파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 사람들이 호남 민중은 똑똑한데 국회의원들은 뭐 자영업자 수준의 이제 이런 그 선입견도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너무 전에 저기 그렇죠. 우리가 너무 실망을 해버린 거죠. 네. 저는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21대 때 이제 180석 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였을까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이 문재인 정권이 저는 절실함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절실한 원인. 절실함이 어떤 절실함이 부족했느냐? 역사의 도정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그 사회를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모두 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끌고 만드는데 지금 대표 선수를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안주를 해버린 거죠. 21대 국회는 저는 이제 그때 그 더불어시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또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봤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역사에서 자기가 릴레이 바톤을 받고 앞으로 그 릴레이 바톤을 쥐고 열심히 개주하듯이 뛰어가서 앞사람한테 주고 뒷사람한테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역사적 역할을 망각해버렸다. 그리고 안주해버렸다. 그리고 절실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검찰 개혁이나 뭐 여러 가지 언론 개혁이나 모든 부분들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권력이 취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과 안 해도 굳이 뭐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그 정말 모순된 기득권화에 동조해 버리고 자기도 뭐 부지불식간에 동조해 버리고 그 책임을 방기해 버리고 그것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태만하게 미룬 결과가
지금 참혹하고 끔찍한 윤석열 치하의 이 검찰 독재 시절을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도 물론 뭐 시민으로서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 책임자들은 정말 뭐 심판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21대 국회는 사실 개파 간의 그 나눠먹기 공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이익보다도 개파의 이익, 자기 공천 이게 이제 우선시되고, 무슨 말만 나오면 무슨 역풍이니 무슨 뭐 또 뭐 중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허상성에 빠져서 배지 달고 헛기침만 하다가 사실 끝나버린 국가 돼버린 거죠. 사실 21대 국회나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기여한 바가 과연 뚜렷이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냉정히 분석해 보면 국민의 정말 촛불에 의해서 명예훼손에서 집권을 했지만 남북 관계를 개선시킨 것도 아니고 결국 다 망가졌잖아요. 뭐 경제 좀 뭐 했다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가장 수구 기득권의 물리력에 해당하는 군부 독재에 해당하는 검찰 독재를 제압하기는커녕 그것을 권력을 만들어서 권력을 뺏긴 정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된다. 맞아,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 가장 큰 반성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은 아까 많이 문재인 대통령부터 해야죠. 해야죠. 본인이 최고 행정가 권력가였으니까. 근데 지금 뭐 내가 좀 오바되면 좀 마지막에 대국민 담화도 몇 번 해서 잘못된 걸 걸러내고 팩트 체크해서 잘못된 건 아닌 거 하고 또 잘했던 걸 다 알려주면서 민주당 이기는 방향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런 것도 잘 안 하셨고. 저는 그래.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말을 도대체 그 양반이 무슨 생각으로 의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치인의 언어는 멋이나 폼으로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관계된 직간접으로 관계된 정말 많은 수많은 인권과 양심과 그 핍박과 이 억압이 존재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 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그 멋들어진 말을 책임없이 했는가? 뭐 사실 물론 저도 이제 한때 뭐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했고 열리 지지했지만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구 기득권 세력과 반역사적 세력과 싸우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냉철히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그러나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뭐 사실 깨어 있는 민심 때문에 호되게 반성해가지고 좀 국회의원들이 뭐 물론 뭐 좀 그런 측면이 전혀 해소된 건 아니지만 많이 제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대는 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 제도화되고 기득권화돼 버리고 우리 스스로 부패할 수 있다, 태만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된다. 역사 발전은 결국 그것을 해내는 국가와 사회는 발전할 것이고 그걸 해내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은 어떠한 역사적 계기를 맞더라도 다시 보수로 회귀하게 되고 반동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기념관. 그러면 아까 그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총선 때 문 대통령이 그 총선 지원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 아마 이제 전직 대통령은 최초인 것 같아요. 사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정신을 못 차려가는 거죠.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면서도 왜 파란 자막 입고 총선에 후보자들하고 다니죠? 책방 주인으로서의 그 태도는 저는 좋다고 봐요. 한 사람의 어떤 문화적 시민으로 책을 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러나 그 본인이 유세를 하겠다고 후보 지지를 나서는 것은 정치행위죠.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그쪽 사람들의 평산동 그
평산마을 사람들의 저는 의식이 지금 굉장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반성 없이 지금 자기들이 굉장히 지금 뭐 퇴임 때 뭐 지지율이 뭐 무슨 40 몇 프로 나와서 아직도 국민 지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이 잘못된 이 얼토당토하는 이 모든 국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지난 정권에 집권했던 세력들이 갖는 거 아니에요? 대표 선수들이. 그런데 그거가 전혀 없이 저렇게 또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다닌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대체 결과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결과도 아직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심판을 해버린 냈어요. 거잖아요. 인기자리만. 우리 저 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촛불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180석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우리 할 일은 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진짜, 생업으로 돌아가자. 정말. 그래서 맞아요. 열심히 생업에 이제 종사를 몰랐어요. 했습니다.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최고 권자가 그 아래 사람들을 잘못 선택한 그런 책임도 저는 크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 이전에 정권이 실패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는 사이에 일명 수박들로 불리는 왕수박들이 출몰 해가지고 이 정권을 검찰 개혁 못하게 하고 언론 개혁 못하게 하고 발목을 꽉 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공천에 대거덕이 떨어지고 또 밖으로 나가서도 결과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나 속이 시원한데요. 저희 국민들도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부터 각성을 하고 또 이 시민 정치에 참여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서 좀 되새겨야 될 부분이 과거에는 일단 뽑아놓고 이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된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게 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렇죠. 믿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믿었던 거죠. 국민들은 믿은 거죠. 네, 근데 진짜. 다시는 그 잘못된 그 수박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하게 저희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걸 역으로 지켜봐야 잘 또 골라내고 잘 이제 알게 돼서 잘 골라냈던 계기가 됐잖아요 이번에.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그럼 다들 만족하십니까? 조금 안타까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가지고. 당선이 됐어야 되는데 예. 못 되신 분들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 분당, 동작. 맞습니다. 여기 동작. 계신 저를 보면서 다들 동작. 저희들은 동작을 해가서 아주 격전지를 갔다 선거운동을 오셨네요. 가서 그냥 여기서 새벽 기차 타고 가서 밤 12시에 새벽 2시에 집에 오고 예, 그러면서 그래도 주말이라도 가서 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식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신랑하고 같이 다녀요. 같이. 부부가 지금 같이 예. 동작에서 1박 2일로도 이제 그 조국 대제 때부터 둘이서 같이 계속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기까지 제가 좀 많이 힘들었죠. 동작이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지역 관리를 잘한 지역이고 거기 이제 류삼영 총경이 이제 정치 신인이 배치가 됐을 텐데 아마 너무 늦게 배치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팀에 가서 보니까 약간 좀 네, 붙이는 측면도 있었어요. 많이. 그렇지만 겨우 1000표 차이로 그러니까요. 졌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결과는 어쨌든 졌지만은 의미가 있었고 이런 열성적인 예. 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을 얻고 또 다른 이제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그때 마침 대표로 맡고 있는 그 한국 시사경제저널에서 총선 특집 기사를 내보냈었어요. 계속. 그래서 매 중요한 시기마다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제가 직접 분석해갖고 기사를 썼는데 동작구에서 이제 유삼영 후보가 잠깐 이겼던 시점이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그게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 이제 기존에 있었던 현역 의원분 여성 의원이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분이 이제 많이 서운했던가 봐요. 공천에서 탈락해가지고 너무 잘못하고. 네, 그래서 전혀 도움을 안 줬던 걸로 아는데 그것도 좀 안타깝지 않나. 그때 만약에 이렇게 좀 대승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나는 아프지만 당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도와줬으면
1000표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민주당 조직이 완전히 그 호년 열차가 돼서 움직인다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까웠던 일이죠. 정말 우리는 순수 봉사자들 정말 죽기 살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쪽은 아주 다 차려있고 아주 교육 제대로 받은 애들이 다 뛰고 있고 우리는 정말 너무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 여기 고모님하고 여기 딱 우리 신랑까지 5명은 우리가 거의 밥도 안 먹고 종일 서 있었어요. 우리 그게 어디죠? 남성시장인가? 네, 시장. 거기 시장 시장에서 앞에서. 우리 재래시장 밥도 앞에서. 안 먹고 우리 저녁 8시까지 끝까지 싸웠어요. 그 옆에 나경원 팀하고 같이 딱 붙어가지고 참 그래서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직접 저기 남편분이 창작도 해가지고 창작해서. 응원가를 갖다 함께 맞아. 했던 예, 우리가 너무 못해 보니까 우리는 이제 순수하게 가니까 뭐 멘트도 별로 준비해 간 게 없고 그러는데 그쪽은 막 따발총이에요, 따발총. 그쪽 팀들은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정말 우리가 좀 며칠은 노력을 했어요. 분당은 왜 안타까우셨어요? 예? 분당 지역구는 왜 안타깝다? 그러니까 안철수 손모가지, 손모가지. 안철수. 자르질 못했잖아요.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제 정치 활동을 분당에서 했던 적이 있었기 아, 때문에. 그러세요? 예, 예. 이강재 그분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 노사모 분들이 엄청 많이 도와주셨는데 가서 근데 안 됐더라고요. 그 이제 뭐 분당이 쉽게 얘기하면 강남 벨트 있잖아요. 네. 서울에 강남 벨트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색채가 강한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시장 당선되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뒤집어 엎었죠, 그거를.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분당을 이기는 이재명 전. 저도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저도 이제 아까 하 선생님하고 잠깐 대화 중에 95년대 지방선거 때 제가 돌아가신 김근태 고문 권유로 거기서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또 경기도의원에 당선이 됐었는데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최초입니다. 야당 성향으로 민주당으로 당선된 거는 오.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습니다. 아우, 네. 네. 그 뭐 이제 거의 뭐 질문은 이제 뭐 정리가 돼 가는데요. 이제 편한 얘기는 이제 끝나고 나누시는 걸로 하고 이제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시 당 대표로 선출이 되신다면 혹시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재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래야지 우리. 아까는 좀 맡겨놓지 말자고 하셨던 것 근데 그 원래 사이다시잖아요. 항상 어떤 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속이 시원시원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너무 이제 크게 이제 가시다 보니까 좀 너무 차분해지시고 계시고 원래 그 성향은 많이 이렇게 이제 안 나오시는데 좀 그래도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 딱 하시고 저 뻔뻔한 저 윤이나 뭐 저런 사람들 저렇게 한동훈도 저렇게 뻔뻔한데 뻔뻔하지 않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더 할 소리를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였을 때보다는 더 이제 비중이 커진 상황이다 보니 많이 자제하고 또 예. 신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예. 사이다 예. 표현되는 그런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국민들이 좀 속이 시원하게끔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지금 좀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는 같은데 예. 좀 더 강하셔도 된다. 이번 총선에서 예, 다시 이번에, 돌아온 예. 사이다 해가지고 예, 많이 예.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너무 막 차분하실 때는 어쩔 때 눈물이 나. 저는 남아있는 검찰 개혁 또 언론 개혁을 좀 완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특히 이제 대선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지금 기울어진 운동당도 너무 기울어져 있는데 언론 개혁부터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언론 네. 개혁 부분도.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님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좀 그렇죠.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면 다 그래요? 너무 그래도 잘 너무 하신 걸로. 아니 너무 답답하다고 우리 신랑 아주 애가 다 죽었는데.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어제 그 KBS인가 그 사장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했잖아요. 그때를 강하게 제압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기본적이만 하니까 좀 막 답답했나 봐요. 박 선생님 뭐 이재명 대표 탄생하면 건의하실 사항 뭐가 저는 있을까요? 이제 꼭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바라는 바고, 저는 이제 가장 바라는 바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특권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시스템을 지네들이 유리한 대로 눈에는 뭐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가지고 요리조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 자체를 쉽게 말하면은 하나 이익 수단으로 삼는 역사 의식이 부재하고 민족 의식이 부재하고 인간에 대한 양심이 부재한 세력들이 잘못된 이 가치 전도의 어떤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만능이다.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다. 그런 그 가치 전도의 세계에 우리가 정신분열을 겪을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결국 그거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그 특권을 바로잡는 거죠.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네. 원리 원칙을 지키고 그것을 준수하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만연하게 공평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게 사실 권력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저는 그것을 정말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또 하다가 좌절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이제 드디어 이재명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경험이 있다. 서사가 있다. 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걸 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역사가 얼마나 갓난의 역사입니까? 우리 역사가. 그러나 앞으로 우리 그 미래의 아이들은 정말 떳떳하게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문화 강국, 경제 강국, 또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그 사회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 특권을 깨트려내고 원리 원칙을 지키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되찾는 것. 저는 그 바라는 점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걸 꼭 싸워서 지켜라. 그리고 얻어내라. 두 가지 말씀이 있네요. 예. 대통령 당선되셔야 된다. 예. 하고 당선되면 예. 예. 특권 계급을 그러니까 계급이라 특권 의식을 특권 의식을 없애라.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구체적인 것이 뭐 검찰 개혁도 있고 언론 개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하나 하나의 어떤 이 사안만 집중하면 정치적으로 또 오도가 되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사이 지금 전반적 시스템이나 이 모든 것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특권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특권적 그 의식을 가지고 특권적으로 누리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그 세력들이 결국 이재명을 반대하고 노무현을 반대하고 문재인을 왜곡시키고 좌절시키고 윤석열을 만드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 세력들과의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다가 타협해버리고 항복해버리고 외면해버리니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있는 거고, 예? 그것과 싸우는 뭐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한 걸음 물러서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재명이야말로 그걸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사람이다. 지금 현재 기대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세 분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 이재명 대표에게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하고 민주당이 하루빨리 고치거나 극복해야 될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계파와의 문제인데 그 내부의 고질적인 그 분열 현상이라든가 그 제일 안타까운 게 요즘에 또 그 유튜버로 인해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진보 쪽 유튜버들도 약간 이제 그 이게 물질 쪽으로 약간 전환이 많이 되어가다 보니까 자꾸 너무 그 맞지도 않는 허위 막 사실을 막 얘기를 하고 또 잘하고 있는 뭐 공격도 하고 막 하면서 너무 많은 그러니까 그기 위해서 세뇌되신 분들이 또 너무 강성들 막 이런 분들은 전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유튜브 한 사람 말에 의해서 막 이쪽 가서 공격을 하고 막 이게 너무 심해요 우리 안에도. 저는 되도록 그런 거는 한쪽은 이제 흐르고 있지만 정말 순수한 분들은 막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막 열정 있는 분들은 거기에 또 휘말려 버려요. 굉장히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근데 그걸 또 얘기하면 또 뭐 어떤 그 어떤 뭐 의원이 때로는 막말 오늘 만약 최민희 의원 그 아까도 우리가 좀 최민희 너무 답답하다 잘하고 계신다는데 전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답답하다고 했으면 그냥 우리 그냥 좀 잘했으면 이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잘못한 거를 다 뽑아가지고 아주 공격도 들어가. 예, 그러면 또 그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또 그 최민희는 또 이제 이 톡방마다 또 욕이 다 막 이렇게 전달. 그러니까 강성인 거 좋고 너가 이재명 대표님을 우리가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지지자와 당원이 돼야지 강성이 돼서 뭐 누구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죽여야 돼 이렇게 수박들 잘 걸러낸 걸로 끝내야 된다고 저는 좀 보고 또 이제 항상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돼. 당장 어떤 나쁜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아닐 때 싸울라 해야 되는데 막 한 사람이 누가 이게 잡으면 깃대를 잡으면 막 거기에 다 휘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미선 선생님의 의견에 적극 이렇게 동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구의원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은 아무런 뭐 표시를 그러니까 뭐 저기 어느 쪽을 들자면 그냥 중간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난데없이 이제 지지자들 중에서 그 강성 그 지지자들 분들이 정신 차리라고 막 호되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정말 않습니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네. 오히려 너무- 적으로 돌려버리는 그렇죠. 그런 건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날 뿐더러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지자들이 앞으로 그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판단을 해야지 좋은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곡된 판단을 해가지고 왜곡된 행동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 지지자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공통적으로 비판을 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 하고 되겠네요. 예. 근데 저희도 그 몇 년의 세월 동안 저희도 거기 휘말려도 보고 당해도 보고 저희도 그냥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공격도 당해보고 다 그걸 겪어보면서 이제 절대 우리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는 막 어떠한 뭐 말 한마디에 막 바로바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최대한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게 우리 그 이재명 대표님의 가는 길에 맞는 건지 정확히 우리가 이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내부에서 많은 이런 생각들을 공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 그리고 유튜버들끼리 또 그 인기 유튜버들끼리 또 싸움이 나가지고 또 그게 또 나눠지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당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원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친했던 분들이 내일 우리가 안 보고 살기도 많이 했고 막 근데 서로 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당원으로서의 우리가 정말 당원 자체 교육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막 편파적이어도 안 되고.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3인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정당 당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선거 때만 우르르 이렇게 막 했다가 근데 민주당도 당원존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저런 교육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톡방이나 이렇게 보면 어쨌든 너무 왜 이런 걸까지 올리지?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문제들은 대부분 다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짧은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까요? 예. 방금 전에 이제 민주당이 그 지지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난 기억은 없는데, 이제 노사모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몇 번 만나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그 직접 해주신 말씀인데,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좌우명이 돼버렸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대범하고 치밀하게. 그 이제 그걸 한자로 풀면 이제 그걸 대관세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보되 그러나 부분에 관해서 세세하게 살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변증법적인 어떤 그런 자기 성찰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럴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그 사회 구성원 자체가 똑똑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또 민주당이 또 발전하면 민주당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그 똑똑한 당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선생님. 이게 있잖아요. 역사를 파서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되시면 그 역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께서 TV 토론 후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꾸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저도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나라, 과거가 청산된 공정한 나라, 인권과 생명이 보장되는 통일 조국,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어나갑시다, 여러분.